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9일 0시를 기준으로 총 누적 확진 환자 수는 어제 248명이 증가하여 7,382명입니다. 이 중에 격리 해제자는 어제 36명이 증가하여 166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한 분이 추가로 사망하셔서 51명이 사망하신 상황입니다. 지역별 통계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대구와 경북의 환자 수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서울 지역이 10명, 경기 지역이 11명 증가가 있었습니다.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79.7% 정도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이 중에서도 62.5%는 신천지하고 관련된 그런 집단 유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3%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분류가 진행 중인 그런 사례입니다. 현재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신천지 신도 대상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 전파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비상연락 체계를 계속 유지 점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통해 추가 확산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 경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소폭이지만 증가 추세가 확인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주로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를 강화하며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사례가 고위험군이 많이 있는 의료기관, 특히 기저질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과 고령의 어르신이 다수 계시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이나 아니면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종교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각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표적인 그 집단 발병의 사례입니다. 의료기관은 서울 은평병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경기도 분당재생병원, 경남의 한마음창원병원 등 같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제 유행이 종료된 사례도 있지만 최근 들어 새롭게 병원 내 감염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요양원, 실버타운, 재가센터 같은 그런 고령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발생이 보고되고 있어서 특히 고령이시기 때문에 시설 내에서의 전파로 인한 그런 사망의 가능성, 우려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교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줌바 댄스라고 알려진 천안의 운동시설을 통해서도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의 그런 시간 공유로 많은 환자가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 그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다중이용 실내시설에 대한 예방 조치와 정확한 그 신속한 역학조사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임신부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7명 정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시에 임신부하고의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정보가 많지 않고 근거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로 호흡기 계통에서 비말과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임신부에서 혈액이나 기타 출산 과정 등을 통해 태아로 전파될 확률은 낮은 것으로 학계는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부는 다른 그 일반 성인보다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면밀한 그런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코로나19 감염 양상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등에서는 어린이들이 중증까지 진행된 경우는 많지는 않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부분도 더 정확하게 정보가 더 확인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세 미만의 환자는 66명, 0.9%가 확인되고 있고 대부분은 감염된 부모와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중증으로 이완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세계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또 국외로부터의 추가 유입 억제 조치를 모두 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총 96개국에서 10만여 명의 환자와 3,7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는 총 53개국이며 최근에는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지역사회 전파 및 집단 발생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위스, 영국 등 주요 유럽 국가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에서도 200여 명 이상의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어 이들 국가의 발생 및 유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별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들께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재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그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는 국가로부터의 입국하는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 간의 정보 공유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국가들하고도 적극 협력하고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전파 경로가 대부분 비말과 접촉에 의한 전파 경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 수칙에 대한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그 전파 경로가 비말, 침방울로 인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주보고 대화할 때는 2m 정도의 거리를 두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하는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그 노출 표면의 접촉을 통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그리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그리고 생활 공간에서 자주 노출되는 그런 표면을 깨끗하게 닦기 등의 실천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3분 정도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회가 많이 없었던 분께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경제 기자님. 서울경제신문 우영탁입니다. 그 팬데믹이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뭐 이탈리아나 이란 특별 입국 절차 확대가 언급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구 백병원 사례처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올라온 환자들에 대한 진료 거부와 또 환자들이 이를 숨기고 입원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는 그 이탈리아나 이란 등의 발생이 이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국내 그 출입국 통계를 보면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입국자 숫자가 한 80% 감소한 상황입니다. 한 20% 정도로 많이 줄어있는, 중국뿐만 아니라 많이 줄어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란은 이제 현재는 입국자는 없고 이탈리아는 하루에 뭐 50명 미만의 입국자가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도 보고 또 입국으로 인한 위험도도 보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발생 국가가 늘어나게 되면 한두 국가만을 대상으로 1대1 검역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유증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국 당시에 정확한 검사나 보건교육, 상담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유증상자 중심의 그런 검역과 의료적인 그런 지원을 하는 그런 체계로 전환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느 시기에 그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유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이탈리아로부터 시작돼서 유럽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있고 또 이란으로부터 시작돼서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의 경우에도 각 국가의 어떤 진단 역량에 따라서 환자를 얼마나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통계들이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도 감안한 국가별 위험도를 좀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검역은 쉽지는 않고 유증상자 중심의 그런 검역과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예방법에 대한 안내 등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백병원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구 지역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역사회 감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도 우려가 있고 또 환자분 입장에서는 진료 거부에서 제때 치료를 못 받으실까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위험 요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지 적절한 검사와 또 사전 입원 전 격리나 이런 걸 통해서 검사를 하고 또 병원 내에 전파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또 병원은 거기에 적절한 격리와 검사를 통해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더 갖춰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 예, 이투데이 김지영입니다. 최근 발생한 사망 사례 중에 기저질환이 없는 사례나 30대, 40대 사례가 늘고 있는데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치명률이나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추가로 현재 입원 환자 중에 중증 이상 환자가 몇 명이나 계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마스크 방역 효과를 놓고 부처마다 조금씩 말이 다른데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 측면만 놓고 봤을 때 반드시 매일 새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또 재사용 마스크나 방한용 마스크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사망자는 저희 이제 통계가 뒤에 있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현재 저희가 30대 1명, 40대 1명의 사망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사망자 한 분은 제 기억으로는 투석 치료하셨던 분이어서 이제 기저질환이 상당히 있으셨던 분이고요. 40대 한 분은 경주시에서 사망하신 후에 확인된 환자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사인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50대에 5분이 계시는데 50대는 대부분 대남 정신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알려진 대로 60대, 70대, 80대의 사망자가 많으시고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치명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표로도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기저질환 유무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정밀한 과거의 의무 기록이나 이런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 안 된 분들이 뭐 몇 분 계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서 명백한 고위험군은 고령과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인 거는 동일합니다. 위중하고 중증 환자분은 이따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좀 주실래요? 곽진 역학조사 1팀장입니다. 예, 오늘 입원 환자분들의 중증 분류 현황입니다. 총 65분이시고요. 중증 이상 단계가. 그중에 중증 단계로 분류되시는 분 23분, 그리고 위중 단계로 분류되시는 분이 42분 되겠습니다. 최근에 대구 지역에서 좀 고령 환자, 확진 환자들이 좀 많아지면서 위중한 환자의 숫자가 좀 많아진 상황입니다. 중증 치료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계시긴 한데 워낙 연령이 이제 고령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스크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스크를 어떤 경우에 꼭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드렸습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의료인은 좀 논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남에게 이걸 전파시켜 주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실 때는 남에게 전파시켜 주는 차단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시는 거를 공고를 계속 드렸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노약자분들이 의료기관에 가실 때는 노출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저희가 공고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침, 비말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는 거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 기침 예절 말씀드렸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실 때 막아주는 것도 이제 남에게 대한 전파를 차단하는 그런 예방 수칙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마스크의 재활용이나 아니면은 면 마스크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식약처가 어느 정도 뭐 실험이나 테스트나 이런 걸 조금 거친 걸 가지고 재사용 방법이라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쓰는 방법 그리고 면 마스크를 써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방역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비말로 인한 그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마스크를 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2m 거리두기를 저희가 얘기 드리는 것도 결국은 비말이 튀어서 그게 나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오는 것들을 좀 차단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는 혹시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거나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은 집에서 좀 머무르면서 출근이나 학교를 가시지 않고 집에서 머무르면서 집에서의 어떤 요양이나 관찰을 하도록 공고를 드리는 이유가 아프신 분이 가급적이면 이제 사회적인 노출을 또는 직장이나 학교 내에서 노출을 줄이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거 또 아프신 분들은 가급적 집에서 특히 전염력이 높은 초기 시기에는 조금 집에서 요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거 이런 게 전반적인 사회에서의 그 노출을 좀 줄이는 그런 노력으로 공고를 드렸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분 더 받고 세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 못 받는 질문은 오송의 경우는 또 끝나고 좀 받겠습니다. 네, JTBC 윤재영입니다. 그 서울 백병원 환자분 역학조사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그 보건소와 병원 찾아갔었는데 진료나 검사 거부 당했다고 하셨는데 여기 어딘지 그리고 환자가 어떻게 상태를 당시에 설명을 했었던 건지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병원 폐쇄했다가 병원 내 감염이 있었을 때 병원 폐쇄했다가 다시 여는 부분 메르스 때랑 비교해서 지침 완화됐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이게 그 병원을 더 빨리 열 수 있는 부분과도 관련된 부분에서 지침 완화가 있었던 건지 말씀 부탁드리고 이 병원 내 감염이 계속 수도권 내에서 조금씩 생기면서 의료 공백 막기 위해서 좀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백병원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저희도 그 환자분이 이제 어떤 증상 어디를 거쳐 갔는지에 대해서는 동선이나 이런 거는 조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조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사전에 어디를 거쳐 갔는지 어떤 증상을 호소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그 서울시하고 여기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 내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조치는 현재는 이제 그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어느 정도의 동선으로 병원 내에 노출이 됐는지에 대한 오염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노출된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차단을 하는 그런 원칙이어서 이게 병동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층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방문했던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전체를 근데 너무 광범위하게 많은 부분이 노출이 됐다고 하면 병원 전체의 폐쇄가 될 수도 있지만 노출의 범위에 따라서 병동 단위 정도로 지금은 코호트 격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재오픈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그 원칙은 그 병동 안에 이제 환자나 접촉자 같은 그런 추가적인 그런 노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없어야 되는 상황과 그다음에 적절한 소독과 이런 조치가 진행이 된 부분과 또 그 병원이 감염관리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해서 제대로 이후에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한 3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병원 내 감염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의료진들도 보호를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병원 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호흡기 환자들을 좀 분리해서 진료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심병원에 대한 정책이 있고, 또 의료진들이 전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본적인 개인 보호구를 착용을 하게 되면 전파의 위험이 낮기 때문에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격리되는 것을 좀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내에 개인 보호구, 소독 같은 감염 관리 수준을 높이는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는 환자에 대한 선별하고 동선을 좀 분리해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병원 내 감염에 대한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세종으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SBS 헤럴드 뉴시스 기자님 순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SBS 허강민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자꾸 반복되는 질문 죄송한데 이게 좀 병원 쪽에서 설명을 이미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병원 환자 관련해서 이분이 이제 보건소 갔지만 검사를 못 받았다고 병원 쪽에 설명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지 혹시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있는지, 그리고 1339 상담을 한 이력이 있는지 하고요. 병원은 이제 다른 대학병원에서 이제 진료 거부했다는 내용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혹시 확인을 못 해주시는지, 만약에 이제 그런 게 확인이 된다면 그 거부한 병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그것까지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직 그 병원의 발표 내용을 실은 못 보고 들어왔습니다. 다른 회의 일정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병원 사례에 대해서는 일단 사실 확인을 좀 먼저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그런 언급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 보건소나 1339에 혹시 상담이 갔는지 이런 거를 좀 기본적인 그런 정보를 좀 확인해서 저희가 뭐 추가로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 못 드려서 송구하고요. 네, 타 병원에 진료 거부했던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거부했는지 일단 사실 조사를 좀 해야 그 사실에 대한 내용과 조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지 못해서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백병원 건은 역학조사 진행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기자님. 네, 헤럴드 경제 정경수입니다. 저 두 가지인데요, 본부장님. 저 첫 번째는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면서 기온이 올라가면 확산세가 많이 둔화될 거라시라는 연구도 많은데, 또 다른 한면에서는 다른 국가들 예를 들면서 반론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당국에서는 혹시 기온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쭙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이제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3월 초중순을 중대 기점으로 바라보고 계셨는데, 중대 기점 시기가 다가가는데 이때까지 예상한 추이보다 더 확산이 됐다고 보시는지, 그 다음 단계로 학교 개학을 염두에 두는 전문가들도 많은데 그 개학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여쭙겠습니다. 네, 기온이 올라가면은 바이러스의 속도가 좀 둔화될 거라는 그런 예측과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그런 외국 전문가들의 예측이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을 감염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겨울철 감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5월 정도가 되면은 많이 떨어지는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는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떤 패턴을 보일지는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전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기온이 올라가면 난방으로 인한 거, 또 환기에 대한 거 이런 게 좀 더 개선될 수 있고, 그 밀폐된 실내에 대한 그런 환경이 좀 개선되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야외 환경에서의 어떤 생존 시간, 기간 이런 부분들 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아직은 그런 점만 가지고서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르스도 저희 유행했던 게 6월, 7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그게 단순한 기온만 가지고서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대 기점을 저희가 3월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명확하게 시기를 지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예측했던 거는 일단 처음에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시기에는 유입된 사례와 유입된 사례 접촉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다가 그 유행이 좀 더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 감염으로 넘어갈 거고 지역사회 감염이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또 한 번 증폭이 되면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감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나 예측은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급격하게 유행이 온 거는 이제 신천지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일찍 발생하면서 굉장히 대다수의 환자가 동시에 폭발적으로 증폭이 돼서 발생하면서 그런 지역사회 감염이나 이런 시기들이 좀 더 앞당겨져서 시행이 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거에 대한 예상은 현재는 환자 수가 감소한 게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검사가 종료되면서 자가격리 중이었던 그 사람들의 양성자 숫자가 줄어든 거고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파급돼서 2차, 3차 이제 소규모의 유행이 어느 정도까지 전파가 되고 그걸 우리가 얼마나 차단을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또 유행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상황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안심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또 조기 발견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관리 또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어떤 예방적인 조치 강화 이런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유시스 기자님.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지금 이탈리아나 이란 등 해외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조사된 7,382분 중에 그런 중국 이외라든가 해외 유입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따로 집계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줌바 댄스 관련해가지고 이 관련 대상자분들이 조금 통보를 늦게 받으셨다라는 그 얘기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건지 궁금하고 지금 그 줌바 댄스 관련해서 조사된 내용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해외 유입 사례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뭐 이탈리아나 아니면 유럽 여행 다녀오시고 최근에 보고된 케이스가 한 4케이스, 5케이스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여행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인한 건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해외 유입 사례들이 유럽 사례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4-5명 정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줌바 댄스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천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진행이 되면서 감염 경로에 대한 거를 역추적해서 조사를 하다가 이제 2월 15일 날 워크숍에서 처음으로 또 노출이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참석한 강사 29명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보고받은 거는 그 워크숍에서 참석한 강사 중에 한 8명 정도가 확진이 된 상황이고요. 또 추가로 확진된 그런 서울 사례 같은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는 또 2차적인 그런 전파의 가능성을 두고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아마 감염 경로, 감염원을 조사를 역추적 조사를 하면서 시기를 특정하고 또 참석자를 파악하고 조치하는데 일정 정도 시간이 좀 더 지연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서울 당산 기자실로 질의 넘기겠습니다. 한겨레 기자님, 채널A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 박다혜 기자입니다. 저도 사실 백병원 역학조사 결과를 좀 여쭙고 싶은데 아직 안 됐다고 하셔서 그렇다면은 조금 이제 대구, 경북 방문력이 있는 환자들을 병원이 좀 어떻게 진료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의료법에는 사실 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의료 거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돼 있는데 이때 정당한 사유를 저희가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는지 뭐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아까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최대한 분리를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백병원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내원했다기보다는 장염처럼 이제 뭐 소화기 질환이었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 병원이 이제 원내 감염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어떤 조치를 더 취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뭐 격리 해제 이후에 어떤 감염자가 나오긴 했는데 혹시 뭐 자가격리 해제 기간 연장이나 뭐 해제 기준 강화나 이런 거 검토하는 게 있으신지 잠복기는 그대로 14일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의료법의 해석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대구 경북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진료 거부를 하는 게 그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좀 더 중수본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쉬운 판단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DUR이나 뭐 명백한 그런 접촉자, 환자 접촉자로 등록이 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 대구 경북에서 오신 분들이 모두 다 감염자라고 또 판단하는 것도 무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해석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환자를 의심을 할 때는 저희도 이게 굉장히 방역적으로 이 코로나19가 관리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임상적으로도 역시나 어려운 그런 의료인들이 보시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질병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보통 감염병을 검사하기 전에 의심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봅니다. 하나는 임상적인 증상과 또 하나는 역학적인 연관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역학적인 연관성은 계속 과거에는 중국을 다녀왔느냐로 물어봤고 요즘은 확진자의 접촉자나 아니면은 집단 발생하고 연관된 그런 역학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져서 보는데 현재는 이제 대구에서 오셨다는 이유로 그걸 다 역학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확대 해석하기에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 가지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특별한 그런 특이한 구분이 가능한 증상이 있으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코로나19는 초기에는 되게 경미하고 뭐 이런 그 증상으로도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도 이제 어떤 감별사항, 어떤 구분을 통해서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진료받으면서 의료기관도 보호할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좀 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었던 방역망이나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료계 또 감염 전문가 분들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화기 질환도 일부는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환자분에 대한 이 환자분도 어딘가에서 감염이 되셨을 거기 때문에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증상이 그런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하는 그런 사례에 대한 분당재생병원 사례도 그렇고 이 사례도 그렇고 좀 더 사례를 분석해서 대안을 좀 마련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측면과 의료 측면에서 다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질병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잠복기 관련해서는 이제 광주에서 그 신천지 교인 관련한 접촉자 중에서 격리가 해제된 이후에 양성으로 확인된 건이 3건이 있다라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저희 중앙에서 조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예전에 28번 환자분도 그렇고 또 확진자가 있었던 그 서울 사례에서의 그 따님의 경우 그런 몇몇 초기 사례들을 보더라도 초기에 증상이 좀 더 경미하거나 특히 젊으신 분들은 증상에 대한 인지가 그거를 이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좀 묻혀가거나 인지를 못했거나 아주 경증이거나 그랬을 때는 발병한 상황을 파악을 못했을 가능성이 또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복기를 더 길게 봐야 되는 것보다는 격리 기간에 뭐
경증이라도 발병을 했는데 그거를 본인은 증상이라고 보고하지 않으면 무증상으로 그냥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그런 상황을 가장 의심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케이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원인에 대한 파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기를 좀 더 늘려야 된다거나 뭐 격리 기간이나 관찰 기간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 좀 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널 A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기자님. 네, 채널A 전혜정입니다. 오늘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여기가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인데 이게 병원 내에서 감염된 건지 혹시 뭐 병원 내 동선 이런 게 좀 나온 게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 2층 통증센터가 폐쇄가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거기만 폐쇄가 된 상황인 건지 향후 조치 좀 궁금합니다. 그 분당 서울대병원의 의료인 한 명이 확진이 돼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이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개인의 다른 동선을 통해서 감염된 건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면밀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제 밖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좀 더 비중을 두고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그 의료 종사자가 근무했던 공간을 먼저 소독이나 이런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 다의 가능성을 놓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경향신문 MBN 기자님까지 질문 받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자님. 네,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입니다. 첫 번째는 원내 감염 관련 질문인데요. 분당 서울대병원 등 원내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염, 비오염 구역을 나눠서 코로나19의 다른 환자를 진료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이 서울 아산병원처럼 상급 병원 일부가 대구 경북 지역 그 기존 환자 진료를 1, 2주가량 미룬다고 하는데 적절한 코로나19 감염 방지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드론 방역 관련한 질문인데요. 각 지자체에서 최근 코로나 예방하겠다면서 드론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개방된 야외에 소독액을 흩뿌리는 방식인데 이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의료계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방역에 대해서 질본에 자문을 물어온 지자체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원내 감염이 생겼을 때에 대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현재는 아까 제가 이제 그 노출자가 생겼을 때 병원에서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환자분의 감염 시기의 동선이나 노출 범위를 보고 어디까지를 격리하고 누구를 어디까지를 노출자 접촉자로 보고 판단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그런 역학조사 방식을 통해서 소독의 범위라거나 격리 그 폐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자 아마 접촉한 의료진들은 대부분 자가격리 형태로 관리가 될 거고 환자분인 경우에는 퇴원이 가능하신 분은 가능한 자가격리 형태로 자가격리 형태로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코호트 병동 같은 그런 형태 또는 다른 병원으로 노출자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을 전원을 시켜서 관리를 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안전한 격리 방법에 대한 거를 찾아서 진행을 하는데 현재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병원을 비워서 예전에 광주 21세기 병원처럼 완전히 병원을 솟아나는 거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병원 내에서 안전하게 통제가 가능한 그런 병동 단위의 그런 코호트 격리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한 방법은 어느 정도 그 오염 구역과 비클린 구역이 섞이지 않게 의료진이나 아니면 개인 보호를 철저히 관리하는 그리고 또 격리되고 있는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기존의 환자분들에 대한 치료를 좀 연기시키고 있는 거에 대한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감염됐을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잠복기를 좀 지나서 일정을 연기시킬 수 있는 급하지 않은 그런 치료들은 좀 연기를 시키거나 아니면 저희가 전화 처방이나 다른 대리 처방 같은 그런 다른 방법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기본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열어놨기 때문에 병원 차원에서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 방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오픈된 공간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방식보다는 사람들의 손이 많이 가는 이런 접촉 표면들을 락스나 알코올로 닦아주는 그런 소독이 가장 유효한 소독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실내 공간에 사람들의 비말이 많이 닿을 수 있고 또 사람들 손 접촉이 많은 그런 표면, 뭐 계단, 뭐 문고리, 뭐 화장실 문, 뭐 예를 들면 그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동선과 손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을 락스나 알코올로 표면을 닦아주는 소독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드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을 받은 거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넓은 공간에 단시간에 그 방역하는 걸로 그거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실내에 손 접촉이 가능한 공간을 표면 소독, 닦기 하는 게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소독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질문 MBN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MBN의 서남익 기자입니다. 첫 번째는 청도 대남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그 중국인 간병인의 그 감염원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그리고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정부 발표가 현황 집계가 0시 기준으로 한 차례만 발표가 이제 될 텐데 장관이나 윗선 등에게도 내부적으로도 0시 통계만 주시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입장도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사망자 집계 숫자만 발표하고 세부 내역 분석 자료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뭔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망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성별이나 연령에 대한 거는 자료를 그 전체 통계로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개인별 뭐 기저질환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개인에 대한 의무 정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집계한 표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전체에 대한 라인 리스트 같은 거를 제공할 건지는 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조사나 이런 게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지 가능한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에 대해서는 현재는 정부 내에서 저희가 일을 보고 하는 형태로 지금 브리핑 때 드리는 자료 정도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별도로 통계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있지는 않고 같은 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사망자 발생했을 때는 사망 보고에 대한 정보들은 지금도 그때그때 세부 내용을 저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같이 보고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 권리에 대해서는 예전에 저희가 뭐 한두 케이스 됐을 때는 아주 세밀한 정보를 드리긴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아주 세밀한 것까지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병인에 대해서는 혹시 팀장님 말씀 주실까요? 곽진혁 각조사일 팀장입니다. 그 중국 국적의 간병인 분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다시피 1월 8일 날 입국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분의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이분의 발병 시점은 2월 말 또는 3월 초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도 대남병원의 유행의 발생과는 현재까지는 관련성을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지표 환자로 처음으로 그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감염원으로 특정하기는 어렵고 그분도 병원 내에서 노출된 걸로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응답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MBN 기자님 말씀 잠깐 주셨는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24시간 기준으로 집계해서 10시에 1회 발표드리고 있습니다. 그 16시에 확진자 추세 공지는 오늘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통계 발표의 기준을 단일하게 잡고 자치단체와 통계 발표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짧은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와의 방역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월 20일 날 처음 환자가 생겨서 처음에는 해외 유입과 접촉자 중심의 환자 발생 시기를 거쳐서 2월 중순부터는 대구 경북의 특정 클러스터, 신천지라고 하는 특정 클러스터 중심으로 단기간에 확진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주로 고위험군들에 대한 격리와 그리고 집중 검사들을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나 중동 또는 아메리카, 뭐 아프리카까지도 시간차가 있겠지만 당분간 그 전 세계적인 확산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 대한 확산도 차단하고 또 추가적인 해외 유입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은 갖되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동참의 노력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도 코로나 극복에 헌신하고 또 참여하시는 많은 의료인과 방역 담당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